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 소식을 보고받고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한미 양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강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합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어업단체 관계자를 만난 뒤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류 시점은 오는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 방송과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표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정치권도 여론의 향배를 주목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세부 방류 계획이 나온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석한 뒤 정부의 최종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정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정부의 그 입장 내지는 좀 최종 판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정치권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몰이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따졌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며 퍼주기 운운하며 얼토당토않던 오염수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국민 배신입니다. 실제 방류가 이뤄진다면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여야는 오늘 각 당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정상회의 성과를 둘러싼 맞대응 여론전을 펼칩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안보 경제 협력이 공고해진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 토론회에서 일본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출 문제는 논의가 없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능 외교를 펼쳤다며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두고 2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곳곳으로 강한 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당분간 장마철처럼 비가 잦다고요? 네, 흔히 가을 장마라고 불리는 2차 장마가 찾아온 건데요. 이번에는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먼저 시작되는 수도권 지방은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 강릉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방부가 고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걸 두고 야당은 결국 사단장을 구하려던 것이었느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군 당국은 윗선의 외압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통해 최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이 2명으로 줄어든 걸 정조준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애초 8명이었던 전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됐는데 설마 사단장을 빼려고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 빼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국방부가 보류한 건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연이 영향을 준 건 아닌지 따져 물었는데 이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청와대 수백 명 근무하는데 그중에 한 명씩이었겠죠. 이 장관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1사단장과 잘 모르는 관계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다시 살펴보도록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혐의자로 판단했냐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긴 건 항명이라며 국방부를 엄호한 뒤 야당의 수사 기록 유출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수사 기록까지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걸 겨냥한 건데 법적 조치까지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변 보호 때문에 잼버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국립공원에 숙박했다는 해명과 달리 신변 위협이 있기 전에도 같은 장소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에 김 장관에 대한 살해 협박이 올라온 지난 4일부터 신변 보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현장을 지키며 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하루 앞선 지난 3일이었고 이날도 김현숙 장관은 변산반도 생태 탐방원에서 묵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통해 참사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주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듣지 못했을지라도 과실범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성립해 법리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 측은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경력 동원 지시를 처음 내린 밤 10시 36분까지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 특히 고소차에 탄 노동자의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형 규모의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차에 올라갔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 3월엔 부산에서 비탈길에 정차된 고소작업차가 뒤집히면서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벌써 2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42%는 추락사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락사고의 상당수가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소 작업대에 올라탈 때는 안전고리를 반드시 걸어야 하고 노동자가 올라탔을 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해 놔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로구 사망사고의 경우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고리 등이 없었고 한쪽 면엔 안전 난간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고소작업차 사고 역시 비탈길에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차를 세웠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 역시 이런 안전장치 착용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작업차에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여야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긴다고 호소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압박감이 많이 있죠. 많이 불편한데 그거를 지켜주면 안전은 많이 보장이 되죠.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빈틈이 많습니다.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50억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고소작업대는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조건 역시 하청과 재하청으로 얽혀있는 건설업계에 쉽게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돼도 뭐 이리저리 또 빠져나가고 안전 불감증이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럼 사측한테 그 책임이 오게 되면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공사 현장에 여전히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와 사업주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법망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이 실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히 확보돼 있는 현재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고인은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 최모 씨의 폭행에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 지난 19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피해자 시신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인정된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머리 부분의 충격으로 인한 상당량의 뇌출혈도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금속 재질 둔기인 너클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악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무차별 흉악범죄 실태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다룰 계획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유가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관건은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인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희초등학교 교사는 개학 직후부터 학부모 여러 명의 민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갈등에 대한 고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협의에 나섰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경기도 호건초등학교 교사 2명의 유가족도 고인을 순직 처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가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무상 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고가 났던 단체 기관들이 자체 조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추락사라고 보고했던 학교 입장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했었을까?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공무에 관한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는데 당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고인의 일기장과 주변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민원인 폭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공무상 재해 기준이 됐지만 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교사들이 감정적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거의 지금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스트레스라든지 민원 갈등 관계에 따른 인과관계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유족이나 대리인이 입증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사후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이 까다로운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인한 실종자 수가 850명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비센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과 함께 실종자 명단을 정리한 결과 최초 2천여 명 실종자 명단 가운데 1,200여 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센 시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114명 가운데 27명만 신원이 확인됐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DNA 샘플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여 건의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 캐나다는 종말적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스페인 산불도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 초 폭염이 가라앉고 비 예보도 있어 상황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숲 전체가 시뻘건 불덩어리입니다. 강풍이 불면 굉음까지 내며 화염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산불이 휩쓸고 가면 아름다운 휴양지 슈수합처럼 남는 것은 온통 잿빛뿐입니다. People are fleeing for their lives. They're worried about their communities. And Canadians from coast to coast to coast are watching in horror the images of apocalyptic devastation and fires going on.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켈로나의 경우 3만 명에게는 대피 경보가, 3만 5천 명에게는 대피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한 줄기 희망은 날씨입니다. AFP 통신은 주 당국자를 인용해 켈로나의 기온이 월요일부터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화요일부턴 비 예보가 있어 불길이 진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테네리페 섬에서 발생한 산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둘레가 90km에 이르는 산불은 섬 면적의 6.2%를 태우고 12,000여 명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산불도 며칠 내에 최악의 국면은 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잦아든다는 예보입니다. Las próximas horas van a ser muy importantes. Esperemos que nos ayude la meteorología para poder definitivamente en las próximas horas, los próximos días, poder dar por estabilizado el incendio. Ojalá nos acompañe la meteorología en esta cuestión. 스페인은 산불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지원금 등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북부 지역 루트로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째 계속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공원 CCTV 의무화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이번 그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엔 CCTV가 없는 걸 알고 지금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사건이 벌어진 관악산 생태공원을 확인해 봤더니 축구장 10개보다 넓은 규모의 CCTV는 단 7대만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독산 자연공원은 이보다도 면적은 더 컸는데 CCTV는 주차장에 단 한 대만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공원을 포함해서 관악구 인근 도시공원 6곳을 따져봤더니 약 91만 제곱미터에 설치된 CCTV는 63대였고요. 한 대당 축구장 2개가 넘는 크기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말하자면 사실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인데 이 CCTV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도시공원법을 보면 지자체장이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대의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간격이나 장소, 또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은 쓰여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사문화된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설치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을 높일 규정을 만들고 또 이 의무화 지침을 어길 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규정이 정말 권고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권고 수준에 그치는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가로수 사진이 보이고 지금 제목에 닭발 가로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닭발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진을 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찍힌 가로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닭발이라는 표현이 왜 쓰였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가지치기가 다소 과도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지와 잎이 풍성했다면 지금과 같이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 때 그늘을 만들어줬을 텐데요. 양상한 모습에 다소 흉물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정말 그늘이 귀한데 왜 이렇게까지 가지치기를 좀 심하게 하는 건가요?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안전 문제 그리고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가로수를 그대로 두면 고압전선에 가지가 닿거나 태풍 등이 몰아칠 때 전기 합선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상가 건물에 영향을 주거나 은행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이를 해결하고자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지나친 가지치기가 나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산림청이나 환경부 등도 보다 신중한 가지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적절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사실상 이제 가로수도 인간이 필요해서 심은 건데 이렇게 계륵 취급을 받는 게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빵 커팅이 3,000원이고 파라솔이 18만 원이다. 유럽 휴가철에 바가지 요금이 좀 많아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바가지 요금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에 나온 사례 외에도요.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앞접시를 요구하거나 아이의 젖병을 데워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요금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CNN은 올 여름이 역사상 가장 비싼 계절로 기록될 거라면서 관광지들의 바가지 요금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휴가 때 이제 해변을 갔는데 파라솔 요금을 따로 꽤 많이 받더라고요. 18만 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더 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통제불능의 고물가 탓에 유럽 현지인들은 휴가철에도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빈자리들을 미국이나 아시아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도시의 경우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이 있다 보니까 유럽 곳곳에서는 오히려 관광객의 수를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의 얘기가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우리는 비싼 가격을 알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번 여행을 꿈꿔왔다면서 바가지 요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받아들이고서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에 대한 그 보복 여행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온 바닥이 끈적하다. 달콤한 탕후루, 거리는 씁쓸. 저도 이제 아이 때문에 종종 탕후루를 먹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탕후루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서 먹습니다. 하루에 1,500개 이상 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근 가게 주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노탕후루 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노탕후루 존, 그 말 그대로 네. 탕후루를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기 노탕후루 존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아래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떨어지는 탕후루 한 방울에 직원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라고 좀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노탕후루 존까지 나온 이유는 탕후루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우선 꼬치와 종이컵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코팅된 설탕 시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끈적끈적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고요. 그러자 탕후루 가게들에서는 이 꼬치를 버릴 수 있는 통을 미리 마련해 놓고 또 주변에 물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손님들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다면서 다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탕후루 먹을 때마다 설탕이 너무 딱딱해서 이거 먹을 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상인들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은 좀 몰랐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자, 최근 러시아에서 무인 달 탐사선이 착륙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4년 동안 여러 나라들이 도전을 했지만 모두 실패를 했죠. 관련 내용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일본, 인도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까지 차례로 달 탐사선을 보냈는데 달 궤도에 오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달 착륙에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과거 착륙에 성공했던 건 비교적 접근이 쉬운 달의 앞면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달의 뒷면과 또 남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실시간 통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도 달 남극에 무사히 착륙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레이저 고도계 방식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달 탐사선은 달 지표를 향해서 레이저를 쏘고 이게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을 고도로 계산해서 착륙 속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도 계산 오류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통신 지연이 발생하면서 실시간 조작이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32년 자체 기술로 제작한 무인 달 탐사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게 목표인데요. 아직 착륙선을 만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주 과학 발전을 위해서 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 실패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또 성공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가 자칫 우리 경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지만 여행 수지에 먹구름이 끼는 등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울한 전망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난달 엔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며 8년 만에 슈퍼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과거 엔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달러를 살 때 드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엔달러 환율이 10% 오를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수출 단가를 낮추도록 유도해 수출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가 0.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겹치는 수출 품목이 예전보다 줄어 엔화가 떨어져도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요 수입 시장 중국, 미국에서 보더라도 한일 양국 간 수출 경합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수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수지에는 엔저가 악재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한국을 찾은 일본인의 3배를 넘었습니다. 국내 여행 수지는 5년 만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관광 수지를 통해서 경상 수지를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마 이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를 발판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되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보장성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산하 재정계산 전문위원회가 20번이 넘는 회의 끝에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되 받는 금액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야 하는 돈은 현행 9%에서 12%나 15%, 많게는 18%로 올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재정을 확보하게 돼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에 걸쳐 보험료를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41년에서 6년 늦출 수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도 2055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 시간을 8년 벌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추후 받게 되는 돈은 현재의 40%에서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로 높이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 논란만 커지며 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득 대체율 보장 없이는 연금 개혁에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소득 대체율이 깎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노후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좀 높이면서 실제로 좀 이 연금 재정의 기반을 갖다 확충하는 이런 방안들을 갖다 같이 좀 폭넓게 고민해야 되는데. 전문가위원회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매일 중국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늘리자 이런 분위기죠. 네, 그래서 시장 기대보다는 지금 내리긴 내렸으나 시장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친 것 같고요. 지금 1년 만기 금리가 있고 5년 만기 금리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둘 다 0.15씩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년 만기 금리만 0.1 내리고 5년 만기 금리, 이게 사실은 부동산 모기지랑 관련된 금리인데 이 금리는 지금 그대로 동결한 상태로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부양책이 굉장히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쳐서 부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너무 중국이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미 부채가 너무 많고요. 결국은 이것들을 인하한다라는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서 그 대출이 투자로 연결되거나 소비로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정부나 민간 부분, 특히 지방정부 같은 곳들의 부채가 이미 너무 많은 상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중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왔냐 하면 그 지방정부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했던 거죠. 고속도로를 짓는다거나 다리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하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튀면서 그것이 걱정될 만큼 오히려 반대 효과까지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투자의 효과들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항을 지었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다리를 지어도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집을 지어도 이미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 않는다. 그래서 공실률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돈을 또 꿔주고 빌려줘서 투자를 다시 하게 할 유인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예. 방금 전에 그 지방정부 부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중국 당국이 이 문제 또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275조 원을 풀기로 했단 말이죠. 충분한 금액이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가 가진 부채 규모가 중국 정부에서 말하기로는 한 6,70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이게 3경원 정도까지 된다고 굉장히 다른 숫자를 내놓고 있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네, 크네요. 굉장히 큰데요. 중국 정부의 사실은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 이제까지 뭐였냐? 중국은 사실은 토지를 국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한 최장 70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수입을 얻었던 게 큽니다. 그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지방정부 수입의 한 40%를 넘는 절반 정도 가까운 수입인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얼다 보니까 아무도 토지를 이렇게 불화받아서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방정부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277조 정도 되는 75조 정도 되는 금액도 이 채권을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해준 건데 그 채권은 새로운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채권은 아니고요. 기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기존 채권을 자금 상환을 해야 될 때 그 상환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부채를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이 기능을 하려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지방정부가 지금 약간 호흡기를 떼지 않고 좀 더 가져가면서 다시 부동산 경기에 온풍이 불면 이때 지방정부 수입이 다시 토지를 불화하는 것으로 또 다시 늘어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금은 중국은 사실은 그렇기에는 부동산 경기에 심각한 침체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경미한 너무 안일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발 위기에다가 어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소식에 우리 환율도 좀 출렁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안 좋은 게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미국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히 9월에 금리를 올리건 안 올리건 간에 최종 금리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위안화가 약세인 거가 하나에다가 지금 일본도 그 통화를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유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을 때는 위안화, 엔화가 약세일 때는 또 이쪽에 같이 묶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올 때 위안화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우리도 같이 디스카운트를 당했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아시아 3국의 환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전경련으로 많이 불렀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부터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출범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삼성이나 SK 4대 그룹의 재가입에 대한 우려, 또 기대도 교차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왕 할 거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경제 정책 기조라는 것은 민간 쪽이 굉장히 경제 활동이 좀 약해져서 정부가 좀 하자라는 게 지난 정부의 기조였다면 이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기조라는 것은 시장에서 할 수 있게 정부는 뒤에서 치어리딩 역할을 잘 하자라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그러한 어떤 시장 안에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넓은 시각에서 보는 싱크탱크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경련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 출발을 한다면 이전에 정경유착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의 첫 번째 그 고리를 끊어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지금의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잖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반도체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고 중국도 저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사실 굉장히 잘해야 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떤 건강하고 능력을 가진 이런 싱크탱크로 거듭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그 중국 얘기할 때 교수님께서 미국 긴축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수준까지 돌아올 일은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오른다라는 건데 일단 중립금리가 뭔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활동이 위축되죠. 소비가 줄거나 투자가 줄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중립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는 정도 수준의 금리라는 측면에서 중립금리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지지 않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금리는 전반적으로 경제 내에 얼마나 많은 저축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저축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립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사실은 저희가 알다시피 2000년대 초반 비교해 보면 그때는 GDP 대비 정부 국가 채무 비율이 한 50% 조금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100%를 넘는 거죠. 그만큼 정부가 많이 자금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친환경 투자 같은 것에 굉장히 막대한 자금들이 또 소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고령화도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고령화들이 은퇴 자금이 부족할 때 이럴 때 또 저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저축을 끌어다 쓸 수요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중립금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미국 경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심하게 했는데도 미국 경제가 버텨? 그러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충분히 높지 않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저희가 금리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기준점에 비해서 높다 낮다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올라온 게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5.5%의 금리라면 예전에 중립금리가 예를 들어서 2%였다. 그럼 우리가 한 3.5쯤 위에 와 있어 라고 생각할 텐데 중립금리가 예를 들어 3으로 올라왔다. 그럼 우리는 2.5밖에 지금 위에 안 와 있어. 그래서 경기가 충분히 수축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 전망이 또 나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 잭슨 홀 미팅이 있는데 이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관련 발언, 어떤 발언 좀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들을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시장이나 정책 당국이 갖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해갖고 시장을 놀래켰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의 모든 관심은 최종금리와 그 최종금리의 지속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지금 모든 관심인데 최종금리는 이번에 동결을 하면 사실은 앞으로 동결을 하기가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 편이라 5.5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결국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이 5.5를 오래 갖고 갈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힌트를 또 주는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발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가 돼버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기하면서 지금 혼조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당 측의 불참으로 파행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모였지만 장제원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청문 보고서 채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 회의는 애초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인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일단 회의를 열고 청문 보고서 관련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여부 등 안건 협의가 안 됐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며 이 후보자에게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관계사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로써 한 달여 만에 공영방송 이사가 네 번째로 해임됐는데 공영방송 이사진과 언론단체들은 최악의 언론 통제 사례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은 3명의 방송통신위원 중 야당 성향위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성향위원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우리 방송이 마지막 공개 회의인데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된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저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야당 성향 김현 위원은 회의 참석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4분의 공영방송 해임이라는 이사 해임이라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 기술자들이 할 법한 일이고 이명박 정권 정무수석 출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들어 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잇따라 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 6대5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KBS와 박문진, EBS 등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 30여 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힌 뒤 사장들을 교체하고 신정부 일변도의 공영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막가파식 방송장악 방통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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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9개 단체도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은 최악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방통위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극한 호우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은 숙박시설이나 이웃집을 오가는 생활을 접고 임시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를 봤던 경북 예천의 마을입니다. 고추와 콩을 기르는 밭이 있던 자리에 흰색 임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극한 호우와 산사태로 집이 떠내려간 주민을 위한 임시주택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지 한 달. 이재민들은 그동안 좁은 마을 회관에 모여 자거나 친척이나 이웃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불편하진 않은데 내가 미안해요. 거기서 자고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은 건데 나는 그래도 내 집이 막상 저래 되고 보니까 자꾸 마음이 좀 저거 하지요. 무엇보다 불편함 없는 내 공간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고맙습니다. 급하게 지었지만 한두 명이 살만한 규모의 가전제품도 제법 갖췄습니다. 수도와 전기도 문제없이 들어와 우선 생활에 큰 불편은 덜었습니다. 예천군 곳곳에는 이런 임시주택 29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 벌방리에서만 11세대, 주민 13명이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제 모습을 되찾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부서지고 무너진 주택은 폭우가 쏟아진 그날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에겐 새로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도 부담입니다. 농작물도 좀 제대로 못 돼가지고 어려운 실정에다가 집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죠.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이재민을 임시주택에 모두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부서진 주택은 면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 달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는 듯했던 롯데가 최하위 키움에 충격의 3연패를 당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선두 LG 등과 만나는 오늘부터가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인 5위 탈환의 고비입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이딴 위닝 시리즈에 이어 SSG와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던 롯데.
하지만 최하위 키움의 3연패, 매운 고춧가루 맛을 보면서 또다시 롤러코스터를 탔고 5위 두산과는 다시 한 게임 반차로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사흘 내리 앞서가다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 고질적인 수비 불안과 함께 마무리 김원중이 밀어내기를 허용하며 8월에는 치고 올라간다는 이른바 8치홀도 물거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튼 감독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그러네요. 5강행 막차를 노리는 롯데로선 이번 주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주중에는 선두 LG와 주말에는 급상승세 KT와 만나는데 상대 전적에서도 각각 5승 6패, 3승 9패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버거운 적수 LG전 첫 경기에 그나마 복덩이 윌커슨이 선발로 나서는 게 위안입니다.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사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정말 최선을 다해서 8월 한 달 9승 9패, 승률 5할에 그치면서 경쟁자 두산, 기아와 격차를 좁히지 못한 롯데. 이번 주 6경기, 그리고 이달 8게임 결과에 따라 5위 자리를 꿰찰 수도 하위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4게임이 총력전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올림픽 11회 연속 진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지역 예선 3차전에서 베테랑 유은희가 8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고 송혜수와 김은혜 등이 6골씩을 넣으며 카자흐스탄에 45대 24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을 달린 우리 대표팀은 수요일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내년 파리올림픽 진출을 확정합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덴마크 코펜하겐 의사당 앞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진실은 우리 편이므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한 연설에서 협력으로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목숨이 가치 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유럽 각국과 민주주의의 공동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9월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튀르키예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뒤에 나온 입장으로 회담 장소로는 G20 회의나 유엔 총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로이터와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1일 헝가리 방문 후 귀국편 비행기 안에서 9월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린다며 바쁜 일정 중에 기회가 된다면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른바 2차 장마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그 밖의 서쪽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먼저 시작되는 수도권 지방은 서울 낮 기온 30도 등으로 더위가 조금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구 34도, 강릉 35도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영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쯤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